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제가 감히 발표를 하게 돼서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소위 제도권에서 다루는 이슈보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런 뱅크런의 가능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SVB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은행이었죠. 제가 연구원 다닐 때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 견학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어떤 텍 관련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 들고요. 굉장히 좋은 은행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산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아까 윤청린 의원이고 이영우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어쨌든 핸드폰으로 다 자기 원하는 거 다 뺄 수 있기 때문에 런의 상태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광석화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에서 이 은행들의 어떤 안정성, 특히 은행이면 디파짓을 갖다가 테이크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인데 그런 데서 갑자기 예금이 인출되면은 금융권의 어떤 안정은 물론이지만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파장을 염두에 둘 때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는 어렵고 문제는 이걸 예금 보험 제도 변경으로 이걸 해결하려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기억에는 3월달에 사태에 떨어졌을 때 자넷 옐렌이 전체 예금에 대한 보장을 말로는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번복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나니까는 이제 굉장히 진정이 빨리 됐는데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특징적으로 보면은 부보 예금 비중이 많이 다른 데보다 큰 거는 실리콘밸리 자체가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이게 시스테미컬리 중요한 기구가 아니라서 예외 기준을 좀 약간 준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경영층의 어떤 로비 역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그냥 시장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던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위 금융 시장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성 트레저리 세크레터리가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스위스 은행 크레딧 스위스 도산 처리할 때 이 코코본드 처리 손실 상각 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시장의 원칙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정이 된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사이버런이라든지 디지털 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빨리 예금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FDIC가 물론 가장 핵심적인 이슈 그런 첫 번째 퍼스트 라인 오브 디펜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의회의 어떤 법안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액 예금에 대한 보호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은행에 대한 보호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펀드 문제도 지금 전반적으로 리소스가 그렇게 전체적인 가능성에 비해서 런의 가능성에 비해서 그렇게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금 보호 가지고 이제 런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왜냐하면 예금 자체가 대상 자산이 가치가 굉장히 빠른 식으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보험료 차등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많겠죠.
그다음에 돈을 빼나가는 데 있어서 그 순서 같은 것들도 미리 좀 정해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이 닥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핀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 규율 면에서 상당히 그 앞으로도 많이 논의가 될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소송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아직 남아 있는 이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입할 때 그 개입의 정도라든지 그런 파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유가 이제 뱅킹 유니언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그 물론 예금보험이 거의 가장 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이슈가 굉장히 본질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기존의 신뢰 주체, 그러니까 예금보험 기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정책 당국에서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뭐 더 강력한 단기 대응으로 물론 사태 악화는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글로벌 위기를 몇 번 거치면서 아직도 그 더 심각한 그런 이슈가 대마불사하고 도덕적 해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 위기는 계속되고 대마불사 도덕적 해이는 더 심각한 난공불락의 어떤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크레딧 스위스도 보면은 이렇게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이유는 예금보험 같이 공적 리소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꺼리는 부담스러운 그런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은행들이 점점 거대 은행으로 그런 발전해가는 그런 발전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대형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사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떤 대마불사라든지 도덕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걸 해결하려면은 예금보험 이외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신뢰 주체가 생각하는 해법으로는 완전한 해법을 구하기 어렵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뭐 도입한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떤 중앙은행 대출대조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논의가 지금 당장 무슨 결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개진이 돼서 민간들이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포인트는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소위 킬러 앱이죠. 앞으로 CBDC가 도입되면 예금 뭐 인출 사태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당연히 인출 그 걱정이 없죠.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굉장히 크고 우리의 씀씀이를 모두 다 중앙은행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현금은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뭐 심지어는 블랙 마켓에서도 쓸 수 있지만은 중앙은행이 새로 만드는 그 디지털 캐시 현금은 현금인데 디지털이 붙어 있으면은 일단 그 KYC AMR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옛날같이 완벽하게 그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수단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개인의 자유가 약간 훼손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어쨌든 이 부분 도입은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특히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 효율성을 굉장히 증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너무 그 여러 가지 리스크 테이킹하는 부분을 좀 그 컨테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면도 많은데 문제는 어느 수위까지 CBDC가 이걸 커버를 하고
어느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이 민간 쪽으로 맡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투티어 시스템입니다. 투티어 시스템은 지금 하던 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웃사이드 머니, 인사이드 머니 이런 식으로 유동성의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본원 통화하고 은행이 이제 신용 창조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유동성하고 이게 결국은 혼재돼 가지고 똑같이 활용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티어 시스템이 디지털 상황에서도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은행 잔고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보고는 받지만 내역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은행 예금에 부과되는 익명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시에 충족이 되고 결국은 절충적인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가장 절충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관련된 그 대안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그 지금의 체제가 디지털 버전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화폐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화폐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은행 시스템도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맞는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상정을 할 수 있고요. 이거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그 실제로 민간 업체들이 그 공백을 메꾸려고 테라로나도 바로 그런 공백을 메꾸려고 깃발을 든 것이고 DM도 페이스북의 DM도 결국 그런 부분에 공백을 메꾸려고 한 거지만은 민간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보통 때는 얼마든지 그 패깅 관련돼서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위기 때 나설 수가 없습니다. 민간은 공공성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급 결제 부분에서의 혁신을 아무리 바란다고 하더라도 민간들이 이거를 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CBDC가 전부 다 이걸 다 관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투티어 시스템이 그나마 지금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시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금입니다. 은행 예금이 그동안 예금 받아서 대출하고 이게 이제 주로 기능이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은행들이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역할하기가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급 결제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도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예금 토큰은 CBDC 같은 걸로 풀리백 되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금의 규모보다 더 많이 토큰이 발행되는 경우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되고 은행의 디지털 세상에서의 어떤 역할을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토큰 이건 뭐 어디죠?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토큰 이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리스 오브 머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수표가 신한에서 발행하건 우리은행에서 발행하건 다 똑같이 인식되듯이 그래서 예금 토큰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준비 자산을 기초로 해서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만드는 건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깅이 항상 100%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싱글리스 오브 머니가 훼손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도 좀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약간의 위험에 대해서 테이크하고 더 이윤을 더 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그런 그 선택을 원하는 것이고 그런 그 스테이블 코인이건 예금 토큰이건 은행에서 지금 예금 수취해 가지고 대출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업무보다 훨씬 더 다양한 업무를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디지털 방크론의 시사점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예금 보호라든지 건전성 기준 강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시사점은 변화된 세상에서 은행들이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감독 체계도 이제 그 금감원 중심의 어떤 싱글 어떤 감독 기구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복잡 다단한 특히 오프체인, 온체인 데이터까지 다 분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특정 기구에서 이걸 다 핸들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좀 분산화돼야 됩니다. 분산화돼야 되고 규제 감독 체계도 좀 이렇게 디스트리뷰트된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탈중앙화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는 하나의 이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 탈중앙화의 그 이면에는 더 큰 중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엉뚱한 중앙화를 위해서 탈중앙화를 외치지 말고 분산화된 규제 감독 체계 확장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스스로 신뢰를 입증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법 기준수를 완벽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시장에서 그걸 평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돈을 더 많이 맡기게 되고 영업이익도 더 많이 늘리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누가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준 충족을 위해서 애쓴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상대하는 고객하고 그런 대상 부분의 위험을 자기가 정말 잘 파악해서 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시그널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존과는 다른 어떤 프랙티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새로운 위험 때문에 이제 지금의 디지털 뱅크런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 이게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요새 이제 이런 가치 협력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그 라이빌리티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은행의 부채 사이드의 어떤 관리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은행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뒤늦게나마 다면적 시장에서 제대로 지금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더 이 개별 기관이 아닌 어떤 플랫폼 차원의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게 디지털 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를 대강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이퀘이션에서 지금 제가 던지고 싶은 거는, 중앙은행 CBDC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초석 역할을 할 것이다,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는 것과, 그다음에 뱅크런이 발생되는 그 갭의 규제 갭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자산과 기준과 어떤 시스템의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그 뱅크런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얘기 못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장 런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나라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디지털 뱅크런 자체가 그냥 통상적인 차원에서 그냥이 아니고, 어쨌든 통상적인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지금은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진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자산의 어떤 포괄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시장 인프라라든지 어떤 시스템 차원의 어떤 노력들이 이제는 좀 가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과 관이 합동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